자, 그러면 여기는 2교시로 그 배어의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 법칙은 농도가 아주 낮을 때 해당됩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 법칙, 즉 A는 1이시 이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흡광도는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직선이 돼야 되는데 농도가 너무 진하면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더 흡수되어질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다가 영역이 있는데 어떤 분야가 농도가 낮아요. 그럼 빛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면 여기에 빛이 흡수하고 흡수할 겁니다. 근데 농도가 더 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흡수하겠죠. 그런데 너무 진하면은 이 앞에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흡수하니까 이 뒤에도 분자가 있습니다. 뒤에도 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다 흡수해야 되니까 뒤에서는 더 이상 빛을 흡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흡수를 못하니까 원래는 그만큼의 빛이 더 많이 흡수되어져서 흡광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흡광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끝내는 이게 휘어버립니다. 농도가 막 높아져도 더 이상 흡광도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농도가 낮을 때는 직선인데 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더 이상 커브가 있게 돼요. 이런데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 합니다. 실험을 원액을 만들어서 원액을 갖다 일정 농도보다 약간 더 진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눈에 봐도 색깔이 빨갛게 보여요. 아주 진해도 빨갛고 적당히 진해도 빨갛고 차이가 안 나요. 우리 눈에도 차이가 안 나는데 뭐 기계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그거 말고도 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기에 의한 편차, 하나는 화학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기기 편차, 화학 편차. 이 가까이에서 첫 번째가 화학 편차. 한 장 넘겨보십시오. 책을 한 장 넘기면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기기 편차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 말한 것처럼 농도가 너무 진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만 간단합니다. 농도를 낮추면 돼요. 만약에 시료의 농도가 너무 진하다. 그럼 10배 희석하면 돼. 100배 희석하면 돼. 희석하기 때문에 이 영향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농도가 높아서 못 찍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희석 안 된다. 희석.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다. 뭐냐? 화학적인 이유, 그리고 기기 자체에 의한 이유. 자, 먼저 화학적인 거. 여러분들 그 말을 많이 들어봤죠? 약산, 강산. 황산이나 질산은 강산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100% 해리가 됩니다. 황산, 물에 들어가면 수소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해리가 돼서 이때 이제 이 음식이 황산이 S가 그때 이제 산화되면서 남을 갖다가 산화시켜버리죠.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산입니다. 산인데 H가 있습니다. 산인데 이때는 빛을 흡수하는데 흡광이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리가 되어버리면 이때 이 A라는 물질은 더 이상은 빛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비흡광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그냥 이것만 있으면 오케이 빛을 흡수하네 그래서 이것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만들었을 때 pH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데 pH 조건에 따라서 해리가 되어서 이렇게 비흡광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흡광이니까 빛을 흡수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빛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흡광도가 낮다. 흡광도가 낮다는 말은 이 말이죠. 흡광도가 낮다는 말은 농도도 낮다. 농도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할 때 흡광법을 할 때는 항상 보면 어떤 염산이라든지 어떤
산을 넣어가지고 pH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이것에 이제 A를 재겠다. A라는 화합물의 농도를 재고 싶은데 이 A라는 화합물은 이 형태일 때 이슬 흡수한다. 뭐 어찌 될까요? 해리가 되지 않도록 이 형태가 되도록 pH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실험할 때는 pH를 조절하기 위한 뭐 NaOH, 수산화 나트륨이나 HCl 같은 산, 이 두 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슬 흡수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 밑에 있는 창물, 금속 창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을 재는데 이런 겁니다. 이 금속은 창물을 형성했을 때 빛을 흡수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창물이 아니고 이렇게 해리가 됐다. 그럼 흡수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금속 창물이라는 것은 보통은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끝내는 해리가 됩니다. 이렇게. 끝내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중금수의 농도를 재는데 중금수의 농도가 더 낮아지다 보면 너무너무 낮아지면 끝내 얘들이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즉 해리도는 묽혀질 때 즉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리도는 증가한다.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리되어 버립니다. 해리된다는 말은 빛을 흡수하지 않는다. 빛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끝내는 농도가 더 낮게 계산되어집니다.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뭐 중금수까지 하지 않고 암모니아라든지 인산, 뭐 질산, 뭐 아질산 이런 영양염류, 뉴트리언트라고 합니다. 뉴트리언트. 영양염류, 뉴트리언트. 영양력.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로 하는 영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잴 때, 측정할 때 이 영양염에다가 어떤 씨앗을 막 넣어서 끝내는 이렇게 폭발이 되어져 봅니다.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데 우리가 씨앗을 잘못 만들거나 pH 조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해리가 되면서 비흡광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냐? 농도가 더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할 때도 pH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메틸레이드라든지 페넬부탈렌이라든지 어떤 pH에 따른 지시약이 있죠. 이 지시약은 pH가 변하면 색깔이 확 변합니다. 이 색깔이 왜 이리 변하지? 바로 앞에 있는 그겁니다. 앞에 있는 그거. pH에 따라서 존재 형태가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면서 빛을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처음에는 4.5, pH가 4.5입니다. pH 4.5일 때는 어떠한 빛을 많이 흡수하느냐? 520 이쪽 나눔일 때 빛을 많이 흡수합니다. 이 정도의 빛을. 5가 되면은 이쪽은 흡수하는 게 좀 흡수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쪽이 약간 증가하네요. pH 5.5가 되면은 거의 다 흡수해요. 빛을. 근데 pH 7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는 이제 빛을 흡수하지 않고 파장이 낮은 쪽 이쪽을 흡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pH가 6.2, pH가 높아지면 완전히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pH가 낮으면 빨간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 비슷하죠. pH가 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쪽 파장이 다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이 파장이. 다 흡수되어져 버리니까 끝내는 뭐냐? 파장이 긴 빨간색만 남아가지고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메틸레이드라고 하는 pH 지시약의 색깔이 왜 pH에 따라 다르냐? 아까 말한 것처럼 pH에 따라서 흡수하는 파장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끝내는 pH에 따라서 흡수하는 파장이 다른데 끝내는 pH가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이 특정 지점에서는 파장에서는 pH에 관계없이 항상 흡광도가 같아요. 그죠? 이쪽은 뭐냐? pH가 변함에 따라 흡광되는 정도가 점점 흡광도가 변하는데 이 470S의 흡광도는
pH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더라. 이때 이것을 등흑광점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바로 화학적인 원인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기 편차에 대한 것. 자, 기기 편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때는 끝내는 파장을 어떤 파장을 쓰느냐? 380 나노미터 파장, 755 나노미터 파장에서 우리가 쓰는 파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단색 파장입니다. 그 파장만 딱 써야 돼요. 그런데 당연하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형광등에서도 태양에서도 보면 가시광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모든 파장이 연속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빛을 520 나노미터 파장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520 나노미터를 쓰는 게 아니고 좋은 기기라면은 519.5 나노미터에서 520.5 나노미터의 파장만 따로 추출해서 이 파장만 쓸 수도 있습니다. 기기가 좋으면. 그런데 기기가 값싸다 그러면 끝내 나오는 게 518 나노미터에서 522 나노미터.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건 이거지만 이쪽에 만들 수가 없어요. 약간 폭이 있습니다. 폭. 이거하고 이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죠? 여기서는 차이가 겨우 1 나노미터인데 1 나노미터의 폭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무려 폭이 4 나노미터. 더 저가다, 더 값싼 거다. 그러면 끝내는 것은 515에서 525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다음 겁니다. 이겁니다. 다시 그리면 이겁니다. 밴드가 예를 들어서 밴드 폭이 좁으면 좋은데 끝내는 어떤 것은 이쪽 파장, 어떤 것은 이쪽 파장인데 이 파장을 쓰면은 이때나 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쓰면 어떻게 되냐? 이때의 흑광도하고 이때의 흑광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화합물의 농도에 따라서 끝내는 폭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면 이때 이걸 쓸 때는 모르는데 이걸 쓸 때는 이렇게 구부져져 버립니다. 그게 뒤에 있는 이 부분의 설명인데 어쨌든 고가 장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대 오차. 그러면 기와임이나 이러한 분석을 할 때는 그 정밀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겠죠, 그죠? 정밀도가 훨씬 더 좋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여기에다가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니까 끝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이 자연 로그 t를 미수가 10이죠, 그죠? 자연 로그 바꿨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로그 A의 X는 로그 B의 X 로그 B의 A 이런 거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니까 여기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로그 t 자연 로그 t는 미분하면 t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t분의 1 하기 밑에는 로그 10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t는 이쪽은 농도에 대한 겁니다. EC DC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왼쪽에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2-4 이 식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끝내는 이때 이것이 바로 뭐냐? 상대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C인데 이 변화폭이 얼마나 되느냐? C분의 DC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상으로는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투광도가 X축을 갖다가 투광도 퍼센트 투광도로 됐습니다. 퍼센트 투광도로. 뭐 이거 잘 몰라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투광도에 따라서 상대 오차가 변하는데 이때 이 상대 오차가 제일 작아지는 것은 투광도가 36.8, 즉 T가 0.368일 때 이 상대 오차가 제일 작다라는 겁니다. 규행이면 이 정도 되면 좋겠다 말이죠. 이때 투광도가 3.68이니까 흑광도로 나타내면 흑광도는 공식 A는 마이너스 로그티니까 여기 보면 흑광도는 0.434 정도가 되면 오차가 제일 작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약간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막 나오는데 이거 빼겠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앞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근데 최소 오차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죠? 오차 제일 작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계산상으로는 이렇다. 이 정도 범위일 때 오차가 제일 작다. 투광도 퍼센트가 이 정도일 때 제일 작고 실제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광도는 이 정도. 이 말은 흑광도로 따지면 이 정도가 되면 좋겠다. 실험하면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앞에서 보여준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초기 광량은 1이고 투가 되어진 광량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투광도는 퍼센트 투광도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10에서 80%이기 때문에 10에서 80%를 정의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로그 T에 대입을 하면은 이것은 1에서 0.1 수준 정도 이렇게 된다. 이 정도 되면은 정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흑광도가 작다는 말은 그만큼 오차가 커질 수가 있다. 자, 밑에 자외선 가시선의 흑광 과분 쪽.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밑에 보시면 자외선이나 가시선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앞서 말했지만 자외선 가시선 분광공급법은 전자전입니다. 이것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세고 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죠? 아까 전자전이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전자전이가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것은 들뜬 상태의 수명. 들뜬 상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수명이 보통은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 쉽게 말해서 뭐 1000만분의 1초 혹은 1억분의 1초, 1억분, 10억분의 1초, 예, 1억분의 1초에서 10억분의 1초 매우 짧습니다. 들떴다 바로 깔아앉아 버립니다. 깔아앉는데 그때 들뜬 상태에서는 몇 가지 이완 과정이 있다. 들떴다가 바로 푹 깔아앉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인 바로 뭐냐? 열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도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끝내는 마이크로파.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특정한 파장을 쬐면은 끝내는 이것이 어떠한 들뜬 상태를 보내었다가 깔아놨는데 이때 이것은 음식물을 데우는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외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피부 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시킨다. 손상시킨다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DNA를 부순다. 부순다는 말은 뭐죠? 새로운 화학종이 만들어진다. 혹은 뭔가를 들러붙여가지고 피부암을 일으킨다. 그럼 아무튼 화학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끝내는 형광이나 인광을 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들떴다가 적절한 이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끝내는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의 세기는 뭐냐? 들어갈 때의 빛보다는 에너지의 세기는 더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빛이 에너지 세기가 약하다는 말은 파장은 더 길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광 광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리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 광원 빛이 먼저 나오고 이 빛에서 특정 파장, 아까 말했지만 이 분자가 흡수하는, 이 분자가 좋아하는 특정 파장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파장 선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장 선택기를 거치면은 여기서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오겠지만 특별한 빛만 여기로 나오게 되고 이 나온 빛이 시료를 통과하면서 흡수되어지고 이때 흡수되지 않고 투과되어진 빛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있고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파장 선택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시료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먼저 이 그림 그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광원입니다. 여기서는 자외선 광원이 있고 그다음 밑에 가시선 광원이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소 방정관, 그다음에 여기 중수소 방정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외워두십시오. 외워야 됩니다. 자외선을 말은 파장이 380보다 더 낮은, 더 짧은 파장입니다. 에너지를 아주 씁니다. 수소 방정관은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중수소 방정관은 뭐 비슷하긴 한데 중수소는 오히려 강도가 훨씬 더 세다. 중수소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더 세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소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거죠. 양성자 하나. 중수소는 뭐죠? 중수소는 두테리움인데 원자량이 있습니다. 즉 양성자는 하나이지만 중성자도 하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소 방정관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자외선 광원입니다. 가시선 광원으로는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다. 자, 일단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중수소 수소 방정관입니다. 여기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슬기슬기 아주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은 빛이 쫙 나오면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끝내는 빛이 이러한 빛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빨강, 파란, 남색, 보라 이런 특정 파장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자외선 쪽 여기는 표시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파장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냐면 여기 아까 20개인가? 있는데 여기 10개의 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 방정관도 있습니다. 수원. 이것도 자외선 광원으로 수원도 씁니다. 이 수원은 24개의 특성 분야가 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낸 게 여기 아까 수소 방정관, 수소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전원을 가하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이게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보면은 끝내 이렇게 특정 파장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죠? 이 파장만 보면 이것은 가시선입니다. 근데 이건 이 파장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짧은 밑에 나오는 파장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 눈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외선 능력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들을 쓰게 된다 말입니다. 이게 보면 수원 방정관이라고 했죠. 수원 방정관은 사실은 수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렇게 형광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형광등이 왜 형광등이냐? 물론 형광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광등이라고 합니다. 실제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라멘트가 있고 전기를 확 가면은 여기에서는 필라멘트가 있고 이 안에 수은 원자가 있고 아르곤 가스도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이 유리관 바깥에는 형광 도료가 좀 코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 여기에서는 끝내 이 필라멘트는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돼서 열을 쫙 받으면 여기에서
열 전자가 튀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 전자라고 하네요. 전자가 튀어져 나오면 이 전자가 여기에 있는 수원 전자를 가격을 합니다. 그럼 전자가 와서 때리면은 이 수원 원자가 어떻게 되느냐? 수원 원자가 있는데 전자가 와서 때리니까 끝내는 이 수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체외각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들떴다가 깔아앉으면서 그때 나오는 파장이 뭐냐? 자외선입니다. 그러면 열전자가 와서 땅 때리니까 수은 원자의 바깥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갔다가 깔아앉으면서 빛을 내는데 그 빛은 자외선입니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세다. 그게 끝내는 여기서 빛이 자외선이 나올 텐데 이 자외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형광등으로. 그럼 이 형광도래는 자외선에 같습니다. 그럼 똑같죠? 빛을 똑같네요. 수은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그것도 아주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딱 받으니까 이 형광도래의 전자가 또 들떴다가 깔아앉습니다. 깔았는데 약간의 다른 형태로 이완이 되고 에너지가 다른 형태 이완이 되고 나머지는 다시 빛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 빛이 바로 뭐냐? 저 형광등입니다. 그게 그 빛 때문에 이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형광등도 끝내는 수은 원자를 이용합니다. 수은의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분광 방득에서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거기에서도 수은이 들어가 있는 방전관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파장 선택기. 파장 선택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3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